그날 그녀는 집을 나왔습니다. 개인 필요 장비, 개인 장비 사용료 30만 원. 지급 예상액 35해 동안 지켜온 문을 닫고 나올 때 손에 쥔 가방은 초라할 정도로 가벼웠죠. 주위에서는 말했습니다. 그 나이에 참고 살지 왜 유난을 떠냐고.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 않냐고요.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참으면 다음번은 정말로 자신이 부서져 버릴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도 인생 풍경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내주고 정작 자신은 껍데기만 남았던 한 시니어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참는 것만이 미덕이라 믿었던 우리 세대에게 이 사연은 조금 다른 길을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코끝이 찡해지는 서글픈 삶의 길목에서 과연 나라면 이 선택을 했을까? 가만히 마음을 얹어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행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순자 씨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1. 안정 착한 아내라는 평생의 굴레. 순자는 언제나 집에 가장 먼저 뜨는 해를 보며 눈을 떴다. 새벽 4시 30분.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시간이었다. 35해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몸에 박힌 형벌 같은 루틴이었다. 가만히 일어나 낡은 미닫이 문을 소리나지 않게 닫았다. 거실의 서늘한 공기가 맨살에 닿았지만 순자는 익숙하게 부엌으로 향했다. 쌀을 씻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낮게 퍼졌다.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손가락 사이로 쌀알을 흘려보내며 순자는 생각했다. 내 인생도 이렇게 씻겨 내려간 것은 아닐까? 압력밥솥이 칙칙 소리를 내며 돌기 시작하면 그제야 안방에서 남편의 거친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순자의 하루는 그렇게 타인의 생체 리듬에 맞춰 시작되었다. 부엌 한 구석에는 시어머니가 쓰시던 오래된 약탕기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다. 3년 전 시어머니가 꼬박 10년을 누워 계시다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순자의 손마디는 쉴 틈이 없었다. 욕창을 닦아내고 미음을 끓이고 대소변을 받아내던 시간들. 동네 사람들은 순자를 볼 때마다 입을 모아 칭찬했다. 요즘 세상에 저런 며느리 없어. 순자 씨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진짜 현숙한 아내지. 남편이 전생에 나라를 구했어. 그 칭찬들은 달콤한 보상이 아니라 순자의 발목을 묶는 단단한 쇠사슬이었다. 착한 며느리라는 말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가기 힘들었고 현숙한 아내라는 말 때문에 사고 싶은 옷 한 벌 마음 편히 사지 못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럴싸한 액자 속에 자신을 구겨 넣으며 순자는 서서히 지워져 갔다. 낮이 되면 자식들에게서 가끔 전화가 왔다. 각자 가정을 꾸려 서울로 떠난 아들과 딸이었다. 엄마, 별일 없지? 아빠는 요새 좀 어떠셔? 반찬 좀 보내줄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자식들의 목소리는 언제나 용건만 간단했다. 엄마의 안부를 묻는 말은 형식적이었고 결국은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순자는 그마저도 고마워 서둘러 시장으로 향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이치며 가파른 고갯길을 오를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다. 하지만 순자는 그 통증을 모른 척했다. 자식들이 맛있게 먹어준다면 그걸로 엄마의 역할은 다한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저녁 6시가 되면 남편이 퇴근해 돌아왔다. 남편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가방을 거실 바닥에 툭 던지며 말했다. 밥 줘. 그것이 하루 종일 혼자 말을 아끼며 살던 순자가 듣는 첫마디였다. 식탁에 마주 앉아서도 남편은 텔레비전에 시선을 고정한 채 숟가락만 움직였다. 반찬이 조금만 싱거워도
국이 살짝만 식어도 남편의 미간은 좁아졌다. 개인 필요 순자는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가시를 발라 남편의 밥그릇 위에 올려놓았다. 경력 당신은 평생 집에서 편하게 살았으니 내 고충을 몰라. 직장 생활이 얼마나 피를 말리는 줄 알아? 남편은 습관처럼 자신이 바깥에서 겪는 고단함을 훈장처럼 늘어놓았다. 8시간 추가 순자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체조 집안일은 노동이 아니고 시어머니 수발은 당연한 도리이며 자식을 키우는 것은 엄마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더 보탤 수 있을까? 순자는 그저 묵묵히 숭늉을 따랐다. 밤이 깊어 남편이 코를 골며 잠든 시간, 순자는 거실 베란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희끗희끗해진 머리칼, 깊게 파인 미간의 주름, 그리고 무엇보다 생기를 잃은 둔탁한 눈빛. 그곳에는 거대한 집안이라는 기계를 돌리기 위해 평생을 소모된 낡은 부품 하나가 서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순자의 가정을 평온하고 안정된 집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 안정이 순자의 뼈와 살을 깎아 만든 위태로운 성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순자는 가만히 가슴을 쓸어내렸다. 안에서부터 차오르는 묵직한 공허함이 목을 죄어왔다. 남들은 다 무사히 자식 키우고 늙어가는 복받은 노년이라고 했다. 참는 것이 미덕이고 그것이 여자의 일생이라고 했다. 순자 역시 그렇게 믿으며 35해를 견뎠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자꾸만 어떤 질문이 고개를 들었다. 이대로 살다 죽으면 내 인생은 도대체 누구의 것이었을까? 답을 내릴 수 없는 질문을 묻어둔 채 순자는 다시 다가올 내일의 아침밥을 위해 서둘러 눈을 감았다. 그것이 순자가 아는 평온의 전부였다. 이 균열 남편의 퇴직과 좁아진 감옥. 남편의 퇴직은 예고 없이 찾아온 재앙 같았다. 평생을 바쳤던 직장에서 서류 몇 장으로 정리된 남편은 그 상실감과 분노를 고스란히 집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다. 양복을 입고 현관문을 나서던 남편의 발길이 끊어지자 집안의 공기는 첫날부터 무겁게 가라앉았다. 순자의 유일한 도피처였던 낮 시간의 고요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남편은 갈 곳이 없었다. 거실 소파는 남편의 고정석이 되었고 텔레비전 소리는 아침부터 밤까지 집안을 가득 채웠다. 문제는 남편의 시선이 비로소 순자의 일상에 닿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남편의 간섭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신 수돗물을 왜 이렇게 콸콸 틀어놓고 써? 내가 돈 안 번다고 이제 막 쓰는 거야? 설거지를 하던 순자의 손이 굳었다. 35년 동안 늘 같은 방식으로 해온 살림이었다. 하지만 직장을 잃은 남편에게는 아내의 모든 행동이 낭비이자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간섭은 정교해졌고 집요해졌다. 순자가 베란다에 빨래를 넣을 때면 남편은 뒤에 서서 감시하듯 쳐다보았다. 수건은 끝을 맞춰서 털어 널어야지. 삐뚤빼뚤하게 그게 뭐냐? 집구석에만 있으면서 그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해? 순자는 대꾸하지 않고 수건에 귀를 맞췄다. 한 번 말대꾸를 하면 2시간짜리 잔소리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침묵은 순자가 배운 가장 안전한 방어기제였다. 하지만 남편은 그 침묵마저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사람이 말을 하면 대답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귀가 먹었어? 이제 나를 대놓고 무시하겠다는 거지? 남편의 권위는 직장이 아닌 집안에서 오직 순자를 깎아내림으로써만 간신히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다. 매일 아침 차려내야 하는 밥상은 순자에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듯한 고역이 되었다. 아침을 먹으며 점심 메뉴를 물었고 점심을 치우며 저녁 반찬을 걱정했다.
삼시세끼를 꼬박집에서 먹는 남편의 밥상을 차리기 위해 순자는 하루 종일 부엌 바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다. 주말이 되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친구를 만나러 외출하려는 순자의 뒤통수에 남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꽂혔다. 이 나이에 여자가 어딜 그렇게 돌아다녀. 늙은 남편 밥은 챙겨놓고 나가야 할 거 아니야. 당신은 도대체 집에 마음이 있기는 해? 순자는 약속을 취소하고 다시 앞치마를 맸다.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내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친구들과의 짧은 수다조차 가로막힌 현실 앞에서 순자는 자신이 거대한 성벽에 갇힌 죄수 같다고 느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남편의 거실 한가운데서 뿜어져 나오는 부정적인 에너지였다. 남편은 온종일 뉴스를 보며 세상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고 그 화살은 결국 순자에게로 돌아왔다. 내가 바깥에서 피눈물 흘리며 돈 벌어올 때 당신은 여기서 속 편하게 살았지. 이제 내가 퇴직하니까 귀찮지? 눈치 주는 거 다 알아. 남편의 피해의식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졌다. 순자는 억울했다. 10년의 시어머니 병시 중이 속 편한 삶이었던가. 자식들 뒤바라지하느라 내 무릎이 다 닳아 없어진 세월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하지만 순자는 입을 다물었다. 무슨 말을 해도 남편은 자신의 불행을 증명하기 위해 순자의 말을 왜곡할 것이 뻔했다. 집은 더 이상 휴식의 공간이 아니었다. 거실에 남편이 앉아 있으면 순자는 베란다로 피했고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가면 그제야 숨을 몰래 내쉬었다.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의 숨소리를 피해야 하는 기묘한 동거. 숨막히는 감옥이 따로 없었다. 순자는 밥을 안 치면서 가만히 주방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다. 하늘은 저렇게 넓은데 왜 내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은 이 좁은 부엌 한 칸뿐일까? 평생을 바쳐 일군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이제는 자신의 목을 조르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가 있었다.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틈새로 순자의 남은 인내심이 빠르게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3. 고민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통증. 겨울의 초입, 순자의 오른쪽 무릎이 기어코 말썽을 부렸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시큰거리던 통증이 이제는 평지를 걸을 때도 송곳으로 찌르듯 들이쳤다. 아침에 일어나 침대 밑으로 발을 디디는 순간 억소리가 나며 주저앉았다. 닳아버린 연골은 채워지지 않았고 시어머니를 업어나르며 상했던 척추도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순자는 남편의 아침밥을 거를 수 없었다.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주방으로 향하는 순자의 등에 대고 소파에 누운 남편은 혀를 찼다. 사람이 왜 그렇게 흐느적거려? 보기 싫게. 나이 먹으면 다 여기저기 고장 나는 거지. 당신만 아파? 유난 좀 떨지 마라. 걱정 한마디 섞이지 않은 핀잔이 가슴에 콕 박혔다. 서운함보다 무서운 건 남편의 눈에는 순자의 고통이 그저 보기 싫은 짓으로 보인다는 사실이었다. 순자는 묵묵히 압력밥솥의 취사 버튼을 눌렀다. 밥이 되는 동안 식탁 의자에 가만히 앉아 손가락 마디를 만졌다. 파출 부위를 다녀도 이보단 나은 대접을 받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날 오후 참다 못한 순자는 동네 정형외과를 찾았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가리키며 고개를 저었다. 연골이 거의 다 닳아서 뼈끼리 부딪히고 있어요. 당분간 무거운 거 들지 마시고 완전히 쉬셔야 합니다. 이 상태로 살림하시면 수술하셔야 해요. 쉬어야 한다는 의사의 말이 서글픈 농담처럼 들렸다. 순자가 쉬면 이 집의 밥은 누가 하고 남편의 수건은 누가 칼같이 접어놓는단 말인가. 병원 문을 나서는데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갈 곳이 없었다.
가방에 처방전을 쑤셔 넣고 마트로 향했다. 저녁에 끓일 찌개 거리를 사야 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양손에 든 검은 비닐봉지가 무거워 몇 번을 길가에 멈춰섰다. 숨을 몰아쉬며 휴대폰을 꺼냈다. 타지에 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린 끝에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왜? 나 지금 퇴근길이라 바쁜데. 아들. 바쁜데 미안해. 다름이 아니라 엄마 무릎이 좀 많이 안 좋아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순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은 한숨을 섞어 말했다. 엄마, 나이 들면 당연히 아픈 거지. 병원 꾸준히 다니고 약 잘 챙겨 드셔. 그리고 아빠 요새 퇴직하시고 집에만 계셔서 스트레스 많으실 텐데 엄마가 좀 가려서 얘기해. 아빠 귀찮게 하지 말고. 귀찮게 하지 말라니. 순자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삼켰다. 자식이 결혼할 때 보탤 전세 자금을 만드느라 정작 자신은 실비 보험 하나 제대로 들지 못했던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뒤이어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딸 역시 비슷했다. 엄마, 요새 애 키우느라 내가 정신이 없어. 엄마 아픈 건 속상한데 내가 당장 갈 수도 없잖아. 아빠한테 반찬 좀 사 먹자고 해봐. 전화를 끊고 순자는 한참 동안 길가에 서 있었다. 자식들에게 순자는 언제나 아낌없이 퍼주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어야 했다. 샘물이 말라 바닥을 드러내자 자식들은 그 건조함을 부담스러워했다. 남편에게는 살림을 도맡아 하는 공짜 파출부였고 자식들에게는 언제든 반찬을 조달해주는 기지였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인간 이순자의 안위를 걱정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식탁에 차려진 반찬을 보고 불만을 터뜨렸다. 생선 구이라도 좀 하나 올리지. 풀떼기밖에 없네. 퇴직했다고 이제 밥상도 대충 차리는 거야? 순자는 남편을 빤히 바라보았다. 절뚝거리며 들어오는 아내의 다리를 보고도 남편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밥상에만 있었다. 뼈저린 깨달음이 순자의 머리를 스쳤다. 내가 여기서 내일 당장 쓰러져 죽어도 이 사람은 내 시신을 치우는 귀찮음만을 원망하겠구나. 35년 동안 지켜온 인내의 벽에 거대한 균열이 가며 순자의 마음 밑바닥에서 고요하지만 단단한 결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 집에 더 이상 이순자의 자리는 없었다. 이런 말이 있죠. 참는 자에게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참는 자에게는 만만한 희생만이 남는다고요. 평생 남편 눈치 보랴, 시댁 수발들랴, 자식들 뒷바라지하랴. 정작 자신의 무릎이 다 갈려나가는 줄도 몰랐던 순자 씨의 삶이 참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흔해서 더 가슴 아픈 풍경이죠. 아파도 아프다 말 한마디 못하고 돌아오는 건 당연하다는 듯한 무심한 반응뿐일 때 그 숨막히는 고독을 우리는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나라면 이 선택을 했을까? 여러분도 순자 씨의 마음이 되어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4. 갈등 통장 속 쌈짓돈과 지워진 이름. 그날 이후 순자의 밤은 길고 깊어졌다. 남편의 거친 콧꼬리 소리가 안방을 채우면 순자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불을 켜지 않은 채 식탁 의자에 앉았다. 어둠 속에서 가만히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거칠고 마디가 굵어진 영락없는 노인의 손이었다. 이 손으로 평생을 일구어낸 집이었지만 정작 이 집 어디에도 자신의 명의로 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순자는 안방 장롱 가장 깊숙한 곳, 겨울 이불 사이에 숨겨두었던 낡은 가죽 주머니를 꺼내왔다. 그 안에는 철 진한 통장 3개와 빛바랜 금반지 2개가 들어있었다. 통장을 펼쳐들었다. 남편 몰래 생활비를 쪼개고
자식들이 명절에 준 용돈을 쓰지 않고 모은 쌈짓돈들이었다. 숫자를 하나하나 눈으로 쫓았다. 다 합쳐봐야 1,000만 원 남짓한 돈. 이 돈으로 내가 과연 나갈 수 있을까? 어둠 속에서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현실적인 두려움이 목을 죄어왔다. 요즘 세상에 1,000만 원으로 갈 수 있는 집이 어디 있단 말인가. 방 한 칸이라도 얻으려면 보증금이 필요했고 매달 나가는 월세와 가스비, 쌀값은 또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했다. 이 나이에 바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식당 설거지나 청소부 일밖에 없을 텐데 고장난 무릎으로 그 고단한 노동을 버텨낼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의문이 들었다. 두려움보다 더 순자를 괴롭힌 것은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죄책감이었다. 내 나이 62에 집을 나가면 자식들 얼굴에 먹칠하는 건 아닐까? 엄마가 아버지를 버리고 가출했다는 소문이 돌면 장성한 자식들이 시댁과 처가에서 어떤 눈총을 받을지 눈에 선했다. 자식들의 앞길을 망치는 이기적인 엄마가 되는 것 같아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평생을 엄마와 아내로만 살아온 순자에게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한다는 것은 마치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무섭고 낯선 일이었다. 망설임이 깊어질 때쯤 안방에서 문이 벌컥 열리며 남편이 걸어 나왔다. 화장실을 가려던 남편은 어둠 속에 앉아있는 순자를 보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밤중에 불도 안 켜고 거기서 뭐하냐? 귀신 신하락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곱게 잠이나 자지. 왜 사람 잠을 깨우고 난리야? 남편은 순자의 손에 들린 통장을 흘낏 보더니 콧방귀를 꼈다. 당신이 무슨 돈이 있다고 밤마다 통장을 들여다봐?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먹고 살면서 유세 떨지 마라. 쿵 하고 안방 문이 다시 닫혔다. 그 문소리와 함께 순자의 마음속에서 망설이던 추도 완전히 기울었다. 남편에게 순자는 그저 자신이 벌어다 준 돈으로 편히 먹고 사는 영혼도 감정도 없는 존재일 뿐이었다. 자식들의 이목과 현실적인 두려움 때문에 다시 이 지옥 같은 일상으로 기어들어 간다면 남은 인생은 그저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일밖에 남지 않을 것이 자명했다. 순자는 어둠 속에서 통장을 꼭 쥐었다. 비록 손에 쥔 돈은 초라하고 앞날은 안개 속처럼 불투명했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도망이 아니었다. 인간 이순자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순자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단단하고 차가운 결단이 차올랐다. 평생 타인의 이름 뒤에 지워져 살던 시간은 이것으로 끝내야 했다. 순자는 서랍 속에서 정갈한 편지지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갈등의 시간은 지나갔고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실행뿐이었다. 선택 새벽 안개를 뚫고 열린 문. 62의 봄은 유난히 잔인하게 시렸고 그날의 새벽은 유독 안개가 짙었습니다. 순자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인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언제나처럼 몸에 밴 규칙이 그녀를 깨웠지만 이번만큼은 목적지가 달랐습니다. 가만히 침대 시트를 짚고 일어나 낡은 미닫이 문을 소리나지 않게 밀었습니다. 평생 동안 남편의 잠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조심 걷던 그 서글픈 걸음걸이가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만큼은 완벽한 탈출의 무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순자는 거실 한 구석에 미리 숨겨두었던 검은색 청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 속에는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속옷, 그리고 소가리를 하며 모았던 통장과 빛바랜 결혼 반지가 전부였습니다. 35해를 한 집에서 살았는데 평생의 짐이 고작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간다는 사실이 허무하다 못해 서글펐습니다.
이 집에 순자가 남긴 흔적은 차고 넘치는데 순자가 가져갈 수 있는 흔적은 이토록 초라했습니다. 순자는 주방 식탁으로 걸어가 백색의 편지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밤새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며 손끝으로 꾹꾹 눌러 쓴 담담한 글씨였습니다. 이혼 서류를 들이밀며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 것은 순자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원망이나 분노를 쏟아내기엔 지나온 세월이 너무 무거웠고 남편이라는 사람에게 더 이상 내어줄 감정의 잔여물조차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남은 인생을 위해 조론합니다. 당신의 밥을 차리고 시댁을 돌보며 이순자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식들에게는 내가 따로 연락할 테니 찾지 마세요. 이제야 비로소 나를 지키기 위해 떠납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분노도 애원도 없는 서늘하리만치 차분한 선언이었습니다. 순자는 편지 봉투 위에 남편이 평생 쓰던 낡은 돋보기 안경을 가만히 올려두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것 같던 남편의 아침밥을 차리지 않은 채 주방불을 끄는 순자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5년의 의무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첫 번째 거절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묵직한 철문 소리가 고요한 아파트 복도에 낮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순자의 과거를 영원히 닫아버리는 문장부호처럼 들렸습니다.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갈 때마다 고질적인 무릎 통증이 들이쳤지만 순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큰 길로 들어서자 사방이 온통 뿌연 새벽 안개로 가득했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갯길이 꼭 자신의 처지 같았지만 순자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짙은 안개가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숨겨주는 방패막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외 버스터미널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순자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의 셔츠를 다리고 국을 끓이던 그 시간에 자신이 달리는 차 안에 앉아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 시공간처럼 다가왔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장성한 자식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며 묵직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엄마인 걸까? 자식들이 알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부서지고 지워져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착한 엄마라는 껍데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생각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진리를 순자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해 가장 빨리 출발하는 무영고의 소도시행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충청도의 어느 자그만 읍내로 향하는 차였습니다. 버스에 올라타 맨 뒷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아 가방을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덜컹거리며 버스가 터미널을 빠져나갈 때 차창 밖으로 익숙한 도시의 건물들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와 동시에 순자의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타인의 숨소리에 맞춰 숨을 쉬던 여자가 처음으로 자신의 허파 가득 온전한 내 공기를 들이마셨을 때 느끼는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62의 나이에 감행한 늦깎이 독립선언. 기차와 버스는 새벽 안개를 뚫고 거침없이 달렸고 순자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지 않은 채 창밖의 낯선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이순자의 진짜 인생을 향한 첫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6. 결과 월세 30만 원 단칸방의 첫 밥상. 버스가 종점에 들어섰을 때 안개는 거치고 낮고 낯선 햇살이 시골 읍내의 낡은 지붕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도착한 곳은 충청도 어느 자락의 자그마한 소도시였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찾아올 사람도 없는 곳. 가방 하나만을 달랑 쥔 순자는
터미널 인근의 복덕방 문을 열었습니다. 빛바랜 지도가 벽면에 가득 찬 노령의 중개인은 갑작스레 찾아온 60대 여성의 방문에 의아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순자는 담담하게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깨끗한 방 하나만 구해주세요. 혼자 살 방입니다. 중개인이 다 떨어진 열쇠꾸러미를 챙겨들고 순자를 데려간 곳은 읍내 변두리에 위치한 오래된 2층짜리 연립주택이었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에서 시큰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순자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방은 단출했습니다. 작은 방 한 칸과 미닫이 문으로 분리된 좁은 주방 그리고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만한 화장실이 전부였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발에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커다란 빌딩 대신 나지막한 야산과 밭들이 보였습니다.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어쩌면 초라하다고 할 수도 있는 공간이었지만 순자는 그 방을 보자마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온전한 이순자만의 영토였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가진 돈의 절반을 보증금으로 건넸습니다. 중개인이 떠나고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진 오후 순자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방 한가운데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사방이 적막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언제나 텔레비전 소리와 남편의 날카로운 잔소리로 가득 차 있던 서울의 아파트와는 전혀 다른 고요였습니다. 그 적막함이 처음에는 낯설어 귀가 먹먹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순자는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고장난 무릎을 이끌고 걸레를 빨아와 방바닥과 벽면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구석구석 쌓인 먼지를 닦아내며 순자는 가슴속 엉겨붙어 있던 수십 년 묵은 체증도 함께 닦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은 평생 남의 뒤치다꺼리를 하던 공간이 아니라 오직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걸레질을 마친 후 순자는 장바구니를 들고 동네 작은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은 활기가 넘쳤지만 순자의 발걸음은 여유로웠습니다. 평생 시장을 볼 때면 고기 반찬이 왜 없느냐며 투정하던 남편의 얼굴과 엄마 나 갈비찜 해줘라던 자식들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순자는 고기 가판대를 지나쳐 자신이 평생 좋아했으나 남편이 싫어해서 밥상에 자주 올리지 못했던 식재료들 앞에 멈춰 섰습니다. 1,000원짜리 몇 장을 내고 파릇파릇한 취나물 한 봉지와 구수한 재래식 된장 한 팩, 그리고 두부 한 모와 작은 고등어 한 마리를 샀습니다. 내 입으로 들어갈 음식을 내 마음대로 고르는 소박한 사치가 이토록 눈물겨운 것인지 순자는 60이 넘어서야 처음 알았습니다. 단칸방 주방으로 돌아온 순자는 낡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냄비가 끓기 시작하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좁은 방 안을 따스하게 채웠습니다. 취나물을 살짝 데쳐 소금과 참기름만 넣고 손끝으로 조물조물 묻혔습니다. 작은 프라이팬에 고등어 토막을 올리자 지글지글 맛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의 입맛에 맞추느라 간이 맞을지 조마조마해하던 조급함은 없었습니다. 오롯이 나만을 위한 정성스러운 노동이었습니다. 방 한구석에 작은 교자상을 펴고 흰 쌀밥과 찌개, 나물과 고등어 구이를 정갈하게 차려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남편과 자식들에게 먼저 따뜻한 밥을 퍼주고 정작 자신은 남은 찬밥에 물을 말아 서서 먹거나 주방 한구석에서 대충 때우기 일쑤였던 순자였습니다. 밥상 앞에 정좌하고 앉은 순자는 가만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뚝뚝 떨어진 눈물이 뜨거운 밥 위로, 된장찌개, 국물 위로 떨어졌습니다. 서러워서 우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기능하며 껍데기처럼 살아왔던 35해의 세월에 대한 위로이자 비로소 인간 이순자로서 온전한 첫 밥상을 마주했다는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순자는 흐르는 눈물을 훔치지도 않은 채 밥을 꼭꼭 씹어 삼켰습니다. 평생 먹었던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밥이 달고 따뜻했습니다. 찌개 한 모금에 가슴이 시원해졌고 나물 한 젓가락에 살아있다는 감각이 깨어났습니다. 화려한 대저택도 아니고 자랑할 만한 대단한 삶은 아니었지만 이 월세 30만 원짜리 단칸방에서 순자는 비로소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영토는 한없이 좁아졌을지언정 눈치 보지 않고 숨을 쉴 수 있는 내면의 영토는 우주보다 넓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밥상을 물리고 창문을 열자 시원한 시골 밤바람이 순자의 젖은 뺨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지나갔습니다. 순자는 평생 처음으로 마음 편히 다리를 뻗고 누웠습니다. 눕는 순간 깊고 단 잠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남은 인생을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방에서 맞이하는 소박한 밥상. 누군가는 청승맞다고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순자 씨에게는 그 어떤 대저택의 만찬보다 달고 값진 밥상이었을 겁니다. 비로소 남의 눈치가 아닌 내 입으로 들어가는 밥 한 숟가락의 온기를 느끼게 된 것이니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무수한 요구들 속에서 나를 지켜내는 것. 이 선택 과연 맞았을까요? 인생의 정답은 없겠지만 순자 씨의 꼿꼿한 발걸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7. 깨달음 나를 지켜야 가족도 있다. 단칸방에서의 생활이 한 달을 넘어가면서 순자의 일상에는 고요한 규칙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남편의 기분이 어떨지, 반찬 투정을 어떻게 받아내야 할지 조마조마해하던 수십 년간의 불면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순자는 매일 아침 동네 나지막한 야산 밑으로 이어진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는 걸음이었습니다. 절뚝이던 오른쪽 무릎도 맑은 공기를 마시며 무리하지 않고 걸으니 통증이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산책길가에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 있는 것을 보며 순자는 가만히 걸음을 멈추고 들여다보았습니다. 평생 길가에 핀 꽃 한 번 마음 편히 감상할 여유가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내 눈이 비로소 세상을 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평화롭던 응거지에 폭풍이 몰아친 것은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한 달 동안 켜지 않았던 휴대폰 전원을 켜자마자 대기 화면이 마비될 정도로 엄청난 양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남편과 아들, 딸의 이름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번호를 확인하기도 전에 손에 쥔 휴대폰이 요란한 진동을 울렸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순자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담담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한 달 동안 연락도 안 되고 사람 피를 말리려고 작정했어? 아빠 지금 집에서 난리 났단 말이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걱정보다는 원망과 짜증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언제나 순종적이고 묵묵히 희생하던 엄마가 감히 집을 나갔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노였습니다. 뒤이어 아들은 다그치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빠 요새 식사도 제대로 못하셔서 살이 쏙 빠지셨어. 집안은 완전히 쓰레기더미고
엉망진창이야. 엄마 나이가 몇인데 이런 가출 소동을 벌여? 주위 사람들이 알면 우리 얼굴이 뭐가 돼? 제발 고집 좀 부리지 말고 당장 올라와. 자식의 입에서 나온 고집과 가출 소동이라는 단어가 순자의 가슴을 서늘하게 긁고 지나갔습니다. 62의 어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동안 얼마나 아프고 외로웠는지 묻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엄마는 그저 언제나 제자리에 서서 집안을 돌보고 아버지를 수발해야 하는 당연한 존재, 그 기계가 멈추자 자신들의 일상이 불편해졌다고 투정을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예전처럼 미안해하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고집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소동을 벌이는 것도 아니다. 그냥 내 남은 인생을 살려고 나온 거야. 내 아빠 밥은 평생 차려줬으니 이제 본인이 차려 드시라고 해라. 나도 이제 늙어서 내 몸 하나 돌보기도 벅차구나. 엄마, 자식들이 이렇게 사정하는데 정말 이럴 거야? 엄마가 참으면 집안이 평화롭잖아. 아들의 마지막 외침에 순자는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묵직한 깨달음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내가 참아서 유지되는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야. 그건 나를 죽여서 만든 껍데기일 뿐이지. 엄마도 이제 숨 좀 쉬고 살자. 더 이상 전화하지 마라. 순자는 전화를 끊고 배터리를 분리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신기하게도 마음은 더없이 맑고 단단해졌습니다. 뒤이어 남편에게서 온 장문의 문자 메시지들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괘씸하다며 호통을 치는 내용이었다가 점차 집안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미안하니까 제발 돌아와라라는 뒤늦은 후회와 회유의 문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리워하는 것은 인간 이순자가 아니라 자신의 손발이 되어주던 편리한 조력자의 부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 안으로 쏟아지는 부드러운 오후 햇살을 바라보며 순자는 식탁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참는 것만이 미덕이라 믿었던 35해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참으면 자식이 편하고, 내가 죽어 지내면 남편이 기가 살고, 내가 희생하면 가정이 화목해진다는 그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다 가버린 연골과 마음의 병,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 여기는 가족들의 무심한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거칠고 마디가 굵어진 자신의 두 손을 포개어 가만히 쥐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고생했다. 잘 나왔다. 나를 지키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아픈 진리를 순자는 이 머나먼 소도시의 단칸방에 와서야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온전하게 서 있어야 비로소 타인도 존중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을, 가족이라는 관계도 적당한 거리와 존엄이 전제되어야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60이 넘은 나이에 뼈저리게 배운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순자의 내면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미안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을 홀로 둔 것에 대한 죄책감도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내 남은 삶에 대한 가장 깊은 책임감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라는 묵직한 감투를 벗어던지고 오롯이 이순자라는 이름 석자를 가슴에 품은 채 순자는 비로소 다가올 내일의 삶을 향해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비로소 내 손으로 쥔 것입니다. 8. 여운 이순자라는 이름의 여정. 소도시의 계절은 서울보다 정직하게 흘러갔습니다. 단칸방 창밖으로 보이던 연두빛 산등성이는 어느덧 짙은 초록으로 물들었고
뜨거웠던 여름의 매미 소리도 한풀 꺾여 선선한 가을바람이 문틈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순자의 정착 생활도 어느덧 반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제 읍내 시장 상인들은 순자를 보면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순자 씨, 오늘 고등어 싱싱한 거 들어왔어. 그들이 부르는 것은 누구의 엄마나 댁이 아닌 온전한 그녀의 이름 순자 씨였습니다. 그 소박한 호칭 하나에 순자는 매번 가슴이 뭉클해지곤 했습니다. 평생 잃어버렸던 나를 매일 아침 시장통에서 길가에서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순자는 최근 읍내 작은 도서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화 구연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국어 교사를 꿈꿨으나 시집살이와 육아에 치여 책 한 권 마음 편히 읽지 못했던 그녀였습니다. 이제는 아이들 앞에서 돋보기를 쓰고 다정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마주할 때마다 순자는 자신의 메말랐던 영혼에 맑은 샘물이 고이는 것을 느낍니다.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받는 소정의 활동비는 순자에게 그 어떤 거금보다 위대했습니다. 평생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에 기죽어 살았던 그녀가 60이 넘어 자신의 목소리로 벌어들인 생애 첫 자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돈으로 순자는 자신을 위한 예쁜 꽃무늬 손수건 한 장을 샀고 낡은 운동화 대신 발이 편한 새 신발도 한 켤레 샀습니다.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이 이토록 가벼운 발걸음을 선사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느 맑은 일요일 오후 예고도 없이 아들이 단칸방을 찾아왔습니다. 한 달 전에 고압적인 태도는 온데간데였고 아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미안함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비좁고 낡은 연립주택 건물 앞에 선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 반듯한 아파트에서 부족함 없이 자라온 아들에게 엄마가 선택한 이 30만 원짜리 단칸방은 이해할 수 없는 궁상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방 안으로 들어온 아들은 이내 침묵했습니다. 비록 좁았지만 방 안은 티끌 하나 없이 정갈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 3개가 나란히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을 놀라게 한 것은 순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 늘 그늘지고 피로에 절어있던 엄마의 얼굴이 지금은 마치 맑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평온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아들에게 차 한 잔을 내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엄마, 아빠가 많이 편찮으세요. 엄마 빈자리가 너무 크다고 이제는 화도 안 내시고 매일 창밖만 보고 계세요. 아빠도 이제 나이 들어서 기운이 없으신데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더 잘할게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지만 순자는 그 목소리에 예전처럼 마음이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손을 가만히 잡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지금 내 생애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단다. 내 아빠에 대한 미움도 이제는 다 씻겨 내려갔어. 하지만 다시 돌아가서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 수는 없구나. 여기서 나는 비로소 숨을 쉰다. 너희도 이제 너희 삶을 살고 아빠도 아빠 자신의 삶을 받아들여야 해. 엄마는 여기서 엄마로 남는 게 아니라 인간 이순자로 남고 싶구나. 아들은 엄마의 눈빛에서 이전에는 본 적 없는 단단한 철벽과도 같은 의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거부나 절교가 아니라 오롯이 자신을 지켜내겠다는 숭고한 선언이었습니다. 아들은 돌아가는 길에 순자의 굽은 등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집을 나간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찾으러 긴 여행을 떠난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화도 아니고 애원도 아닌
짧은 한 줄이었습니다. 당신이 차려준 밥이 얼마나 고마운 것이었는지 이제야 알았소. 미안하오. 건강 잘 챙기구려. 순자는 그 문자를 읽고 처음으로 남편을 향해 고요하게 웃었습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해 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순자는 이제 저물어가는 노을을 보며 일기를 씁니다. 빛바랜 공책 위로 연필 소리가 사락사락 울려 퍼집니다.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 이 단순한 진리를 배우기 위해 나는 35해를 인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보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남은 10년 아니 20년이라도 온전히 나로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순자의 글씨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문장은 짧고 명확했으며 그 안에는 삶에 대한 깊은 긍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순자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의 별을 봅니다. 도심에서는 가려져 보이지 않던 수많은 별이 이 작은 소도시의 하늘 위로 쏟아질 듯 빛나고 있습니다. 저 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 빛을 내기에 저토록 아름다운 것이겠지요. 순자는 이제 누군가의 빛을 반사하는 달이 아니라 스스로 타오르는 작은 별이 되기로 했습니다. 비록 작고 초라한 단칸방이지만 이곳은 순자에게 가장 안전하고 거대한 우주입니다. 나를 지키기로 한 선택, 그것은 가족을 저버린 배신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가장 숭고한 사랑이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 배워온 우리 세대에게 나를 위한 선택은 언제나 사치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내 영혼이 말라 죽어가는 평화는 가짜라고, 비록 거칠고 외로운 길일지라도 나를 지켜낼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순자의 단칸방 창가에는 오늘도 작은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 빛은 누군가에게는 가출한 아내의 처량한 불빛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순자에게는 자신의 영혼을 밝히는 등대이자 다시 시작된 인생이막의 찬란한 서막입니다. 이순자라는 이름의 여정은 이제 막 가장 아름다운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35해의 그늘을 벗어나 오롯이 인간 이순자로 홀로 서기를 시작한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나를 지키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아픈 진리를 순자 씨는 온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내 남은 삶에 대한 가장 깊은 책임감이었을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 순자 씨를 마음 깊이 응원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홀로 눈물 훔치고 참고 계실 수많은 은빛 청춘들의 삶을 생각합니다. 인생 풍경이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마음에 떠오른 생각이나 순자 씨에게 건네고 싶은 따뜻한 응원의 한 줄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줄은 힘차게 달리는 인생 풍경에 언제나 큰 힘이 되니까요.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